우리 헌법은 그 노동자들에게 그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그 노동관계의 뭐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면서 그 단체 교섭에 의해서 그 노동관계가 좀 자주적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것, 이것을 이상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죠. 단결권은 그 노동자의 권리죠. 이 말은 그 사용자는 그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다만 그 단결권 주체의 그 상대방으로서의 그 지위만이 인정될 뿐이죠. 한편으로 우리 헌법은 그 국민의 권리로서 그 제21조 제1항에서 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,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. 네, 결사는 모임을 말하죠. 결사, 뭐 이렇게 쓰는데요. 결은 맺는다는 뜻이고요. 사는 모임이란 뜻입니다. 결사는 모임을 맺는다, 뭐 모임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. 뭐 모임에는 뭐 산악회, 조기축구회, 뭐 동창회, 동아리, 뭐 굉장히 많겠죠. 이 사라는 글자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의미합니다. 사자가 들어간 글자들을 한번 볼까요? 사단, 어떤가요? 사단. 민사상 그 법인은 그 사람의 집단인 이 사단법인과 재산의 집합인 재단으로 나누는데요. 사단,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를 말하죠. 사단, 군대에도 사단이 있는데요. 군대의 사단은 이렇게 씁니다. 사자가 다르죠. 스승 사자를 쓰는데요. 스승이란 뜻은 아니고요. 군대라는 뜻입니다. 원래 이 스승사자는 그 스승이란 뜻이 아니라 군대를 말했어요. 사자 그 오른쪽에 부분에 이렇게 맨 위에 보시면 그 한일자가 있잖아요. 그 한일자를 빼면 그 장수 숫자가 되죠. 그 이 사는 결국에 군 부대의 단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. 나중에 그 스승이란 뜻이 생긴 겁니다. 그리고 우리 이제 선생님, 또 선배님, 또는 뭐 이제 선비라고 보통 이렇게 부를 때 앞에 선자를 그 앞선자를 쓰는데요. 그 이 앞선자는 그 빌려온 글자고요. 이 선이라는 말, 이 선이라는 말은 션이라고 해서요. 션이라고 해서 사내 또는 사나이의 그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션이 뭐 사내, 사나이로 변한 건데요. 이 션은 그 선비사자의 순 우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뜻은 그 군인이나 그 전사를 뜻하는 말인데요.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래 무언가를 가르치는 그 티처가 아니라 그 고대 사회의 어떤 그 전사에서 그 유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다음으로 요 회사가 있는데요. 뭐 주식회사니 뭐 유한회사니 하는 회사. 회사는 그 사단법인의 일종이죠. 그리고 사회, 예, 사회가 있습니다. 그 소사이어티라고 하죠. 네,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? 그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그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. 1990년에 개봉했고 2016년에 재개봉했는데요. 그 한국의 입시 교육에 이제 경종을 울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까르페 디엠이란 말을 그 유명하게 해줬던 영화로 기억되는데요. 그런데 여기 society라고 되어 있죠. dead poet society. 뭐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했는데요. 이 society는 societas 그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 societas에서 온 말입니다.
소사이어티나 뭐 소시에타스나 모두 그 사회라는 뜻이 있고요. 또 이 결사라는 뜻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사회만 그 소사이어티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게 되는 모임, 그 모임 역시도 소사이어티라고 하거든요.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라 죽은 시인들 모임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. 네, 결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. 특히 이 사라는 글자가 그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그 찾아보는 중입니다.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? 여기 사직인데요. 그 종묘 사직할 때 사직. 그 가운데 그 단을 쌓아 놓은 게 사직단이라고 합니다. 이 사직은 그 땅의 신과 그 곡식의 신을 합쳐서 사직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땅의 신이라고 할 수 있죠. 요 산은 땅의 신인데요. 요즘 사직에는 그 제사를 지내지 않지요. 옆에 보면 건물도 있는데요. 나라가 망하면 그 망한 나라의 사직단에는 그 건물을 세워서 요 하늘을 가려줍니다. 뭐 건물도 들어서고 하는 거 보니까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걸까요? 아니면 망한 걸까요?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망했으니까 이미 망한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?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어요? 여기 종묘입니다. 그 조선의 임금들, 그러니까 그 전주이씨 왕들의 위패를 모셔둔 곳인데요. 여긴 해마다 철마다 제사를 지내요. 그 종묘 제례라고 해서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데요.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. 저도 전주이시지만 그 망한 나라의 왕들 제사는 뭐 이렇게 화려하고 성대하게 지내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. 그런데 사직에는 제사를 안 지내죠. 좀 생각을 해봅시다. 왕조가 망한 거지 우리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. 정권이 바뀌고 정치 형태가 바뀐 거지 나라가 바뀐 건 아니죠. 이미 망한 왕조의 제사는 이렇게 꼬박꼬박 지내면서 아직 건재한 이 나라는 꼭 망한 나라 취급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뭐 미신이네 어쩌네 하면서 그 뭐 한기총 같은 데서 뭐 기를 쓰고 반대하는데요. 뭐 사직에 제사 지내려면 아주 기를 쓰고 반대하는데 이 사람들 참 웃긴 게 뭐 지금 있는 나라는 뭐 이렇게 망한 나라 취급을 하면서 뭐 또 있지도 않은 뭐 공산당으로부터 뭐 나라를 지킨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.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. 다시 사직인데요. 이 사자를 잘 보시면 그 보일시라는 글자와 흑토자로 되어 있죠. 여기 보일시자는 그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. 글자의 원형을 보면 그 제단 위에 아지랭이 같은 게 이렇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하늘에서 그 아지랭이 같은 게 뭐 스물스물 내려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탁자, 뭐 제탁을 의미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 또는 그 토지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.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죠?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. 또는 뭐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니까요. 그 제사 지내고 음식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누어 먹으니까 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겠죠. 그래서 이 사라는 글자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사회라고 할 때 그 사회도 이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, 이걸 사회라고 했는데요. 사회에서 회자는
그 회예요. 회자는 솥단지에 그 시루를 얹어 놓고 그 뚜껑을 덮은 모양입니다. 떡이나 뭐 이런 걸 찌는 모습인데요. 아니면 뭐 고기를 찔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음식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잖아요. 그 여기서 모인다라는 뜻이 생긴 겁니다. 그래서 이 결사는 그 살을 맺는 것. 뭐 지금은 모임을 만들면 뭐 무슨 회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전에는 뭐 무슨 사라고 많이 했어요. 그렇게 그 살을 맺는 게 그 결사라고 했는데요. 결사라고 하니까 좀 비장해 보이는데, 그죠? 안중근 의사의 뭐 단지동맹처럼 참 비장하고 뭐 결의에 찬 뭐 이런 결사도 있겠지만, 주변에서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모임들 있죠. 이런 그 자질구레한 소모임들까지 그 모두 포함하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입니다.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그 결사의 자유는 그 일반적인 성격의 자유권에 해당하는데요.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 일반적 성격의 결사보다 아주 두텁게 보호하는 결사들이 있습니다. 그 하나는 정당인데요. 헌법 제8조에 그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. 부터 제 사항에 걸쳐서 그 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다른 한편으로는 이 노동조합이 있는데요. 헌법은 그 제 33조에서 그 단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죠. 이는 노동조합을 일반적 결사의 자유보다는 아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에 속하지만요. 이 결사의 자유보다는 더욱 강도 높게 보장되어야 하고요. 또 법적인 성격 면에서 보더라도 결사의 자유와는 좀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단결권이란 결국 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. 이 단결권을 저해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. 사용자와 그 관계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않겠다, 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 하는 이 모든 약정은 무효이고요. 그런 조치는 위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노조 경영을 내세우고 그 노조 설립을 방해해 왔던 그 어떤 그 재벌 기업, 이 재벌 기업은 법 질서에 반하는,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그 반사회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를 벌여온 것입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. 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 폐악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 노동조합이 그 무단으로 파업을 벌이는 것, 이것도 문제지만 이 노동조합이 무단으로 파업을 벌이는 건 그냥 피부에 난 아주 작은 상처에 불과해요. 하지만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막아온 것은 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암덩어리에 해당합니다. 다시 말하지만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, 그것도 일반적인 자유권보다 더 강하게 보장하는 권리입니다. 단결권은 단결의 자유, 즉 단결할 수 있는 자유로서요, 그 적극적 단결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적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요, 어느 정도의 단결 강제가 또 인정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결권은 그 노동자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요, 단결 그 자체의 단결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. 노동자 개인의 좀 단결권이 노동조합을 그 조직할 수 있는 권리,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서
활동할 수 있는 권리라면요, 이 단결 자체의 단결권은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단결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 노동조합이 누릴 수 있는 단결권은요, 그 노동조합의 존립에 관한 권리, 그 다음에 활동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. 특히 이 단결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는 이 단체 교섭권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 있어요. 또 단결 자체의 단결권에는 뭐 이러한 권리 외에도요, 노동조합이 그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에 뭐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거나 뭐 그런 유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활동에 관한 권리도 좀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사의 자유가요, 그 자유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면 그 단결권은 당연히 이 자유를 포함한 그 사회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좀 이해하는 게 일반적인데요. 그 다음에 이 단결권의 그 정당한 행사에는 그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지를 않습니다. 그렇다면 단결권은 그 단결을 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단결을 하지 아니할 자유까지 좀 포함하는 것인지, 이게 좀 문제인데요. 이거를 소극적 단결권이라고 좀 합니다. 일반적으로 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는 그 무언가를 하지 않을 자유까지 좀 포함하는데요. 다시 말해서 자유에는 그 적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그 소극적 자유도 좀 포함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은 그 모든 국민에게 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. 뭐 그래서 나는 어떠한 특정 종교를 좀 신앙하고 뭐 그 신앙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, 또 그 내가 그 믿는 그 나의 신앙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할 수도 있죠. 뭐 선교라든가 전도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요. 그렇지만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꼭 종교를 믿어야 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. 나는 어떤 특정한 종교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종교도 좀 믿지 않고 뭐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. 즉, 자유는 그 적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 자유까지 좀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렇다면 그 단결의 자유는 어떨까요? 이 단결권의 보장은 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단결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그 운동과 그 투쟁에 의해서 얻은 성과라는 점을 좀 잊지 말아야 하거든요. 또 이 단결권이란 그 단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좀 주된 내용이 되죠. 그래서 단결을 하지 않을 권리, 즉 이 소극적 단결권이 이 적극적 단결권과 좀 같은 또는 뭐 동일한 강도에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그 헌법 제33조에서 말하는 그 단결권은요, 이 소극적 단결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고요. 소극적 단결권은 그냥 일반적인 그 행동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노동조합인데요. 노동조합은 그 임금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좀 조직한 어떤 상설 단체를 말합니다.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, 네, 이제 노동조합법으로 좀 줄이기로 했죠. 이 노동조합법은 그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 조건의 개선,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,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. 이는 그 노동자 단체가 그 노동조합으로서의 본질을 이루는 이 대외적인 자주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.
그러면 이 노동조합법의 정의 규정에서 나오고 있는 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들, 이 요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네, 이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그 노동자는요,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그 노동자와 뭐 동일한 개념이겠죠. 그래서 뭐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노동력을 제공하고요,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그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이러한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체적으로 결성하고 활동을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네, 자주적으로 이 요건은 그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라는 요건과 연결된 건데요. 뭐 사용자나 다른 사람의 뭐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좀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, 뭐 즉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. 뭐 다른 한편으로 그 가입이나 결성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설립하고 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. 다시 말해서 뭐 타율적인 가입 강제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. 뭐라는 의미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단결하여, 네,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조직을 결성한다. 뭐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이 그 결성하는 조직이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. 네, 좀 길어 보이죠? 노동조합의 목적입니다. 그 노동조건의 유지, 개선, 기타 그 노동자의 경제적,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. 네, 노동조합은 이러한 목적으로 결성되고 활동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. 그 노동관계를 이렇게 나눌 때 뭐 한 사람의 노동자와 또 한 사람의 사용자와의 그 관계를 말하는 그 개별적 노동관계가 있고요. 개별적 노동관계 있고요. 그 다음에 노동자 집단과 또 이제 사용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그 집단적 노동관계 또는 집단적 노사관계 뭐 있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그 노동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. 여기에서 그 노동조합은 그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좀 다루는 부분인데요. 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보시면 그 개별적 노동관계에 대한 내용이죠. 뭐 이는 그 집단적 노동관계도 역시 개별적 노동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. 네, 노동조합은 단체죠. 사람이 모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 단체가 되려면 그 몇 사람이 필요할까요?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은 모여야겠죠. 그래서 사람들이 두 명 이상은 좀 와야지 그 모였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노동조합은 두 명 이상의 노동자가 그 조직으로서의 그 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. 보통 사람이 모인 단체를 사단이라고 하는데요. 그 노동조합 역시 사단입니다. 따라서 그 사단으로 갖추어야 할 여러 요건들, 뭐 명칭이라든가 대표자라든가 뭐 조직 규율, 그러니까 보통 정관이나 뭐 규약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런 것들을 좀 갖추어야 합니다. 단체나 연합단체라고 했는데 이 단체는 단위 노동조합을 말하고요. 연합단체는 그 단위 노동조합인 이 단체들이 결합한 그 조직체를 의미합니다.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그 노동조합으로서 그 존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, 다시 말해서 그 적극적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그 노동조합은 이것처럼
적극적으로 그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그 필요한 요건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. 노동조합으로서 그 지위가, 그 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정될 수 있는 그 사유들이 또 없어야 한다라는 요건도 좀 갖춰야 합니다. 이것처럼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그 부정될 수 있는 사유를요, 그 소극적 요건이라고 하는데요. 이 소극적 요건에 대해서는 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그 감옥에서 마모까지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. 먼저 그 사용자의 그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인데요. 뭐 사용자는 그 사업주,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에 있어서 그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을 사용자라고 합니다. 사용자 또는 이제 항상 그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이 그 노동조합에 참가를 한다면 노동조합의 뭐 기본적인 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주성의 원칙이 아주 크게 훼손될 수 있죠. 또 그 어용 노조로 좀 전락할 위험성도 커지는데요. 뭐 이러한 위험성들을 좀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.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, 이 사람들이 누구냐? 뭐 하는 건 그 각 기업마다 그 현실에 맞게 좀 개별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. 보통 이사회나 뭐 이와 유사한 기관에 있는 구성원들, 뭐 공장 지배인, 뭐 인사 및 그 회계 책임자, 비서, 뭐 인사회계, 그다음에 이제 노동관계에 관한 뭐 기밀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, 그 대내외 이제 관계 법규나 그 전문적인 사항에 관해서 그 회사 정책 결정에 좀 권한을 갖고 있거나 또는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, 또 노무부서 직원들,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그 경비의 좀 주된 부분을 그 사용자로부터 그 원조받는 경우인데요. 이거 역시 노동조합의 좀 자주성을 좀 유지하기 위한 측면인데요. 그 노동조합이 그 재정적으로도 그 자주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좀 경비를 말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노동조합 사무소의 뭐 설비라든가 비품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, 이런 좀 비용뿐만 아니라 그 노동조합 간부에게 주는 급여도 좀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데요. 그런데 이 조합 간부에게 주는 그 급여는, 그러니까 조합 간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건 그 노동조합이 그 사용자에 대해서 좀 쟁취한 전리품이기 때문에 그 조합이 좀 어용화될 우려가 없다면 그 경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판례도 있어요. 1991년 판결이니까 좀 오래된 판결이긴 하죠. 또그 경비 원조에는요, 꼭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금전이 아닌 형태로 뭐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이 경비 원조에 좀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노동자가 그 노동 시간 중에 그 사용자와 이 교섭했을 때,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했을 때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거, 뭐 또는 이제 후생자금이나 뭐 복리기금을 기부하는 거, 그리고 그 최소한의 규모로, 아주 이제 최소한의 규모로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거, 이런 것들은 경비 원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. 네, 공제, 수양, 복리 사업만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데요. 노동조합이 이 공제, 수양, 복리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.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요, 공제 사업, 뭐 수양 사업, 뭐 복리 사업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.
뭐 공제 사업은 그 조합원들로부터 이렇게 출자금을 받아서요. 뭐 이를 자본으로 해서 그 조합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그 공제금을 이렇게 교부를 해서 도와주는 거죠. 그래서 일종의 보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수양은 그 몸과 참 마음을 단련하고 뭐 사람의 품성이라든가 뭐 지식, 도덕 같은 거 이걸 닦는 걸 말하는 거고요. 뭐 심신수양이라고 하죠. 예, 수양이고요. 그 다음에 복리사업은 그러니까 일종의 복지사업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이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이라고 하는 이 본래적 목적, 이런 본래적 목적을 좀 도외시하고 오로지 이러한 뭐 공제, 수양,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. 이런 의미죠. 그래서 노동조합은 공제, 수양, 복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. 다음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인데요. 뭐 2013년에 그 전교조 설립 신고를 취소하면서 특히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먼저 그 노동조합법상의 이 노동자 개념이요. 그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개념하고 반드시 그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 또 그 사용자와의 노동 계약 관계가 반드시 또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. 현실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도 이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해고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도 이 노동조합법상의 그 노동자에 해당합니다. 판례의 경우엔 좀 문제인데요. 판례는 그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와 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해서요. 사용자와의 노동계약 관계라든가 또는 사용 종속 관계가 없다면 그 노동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했어요.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는데요. 그동안 그 우리나라의 그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그 기업별 노조 형태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었다는 점을 좀 간과하면 안 되는데요. 판례를 볼 때는 좀 이러한 사정을 좀 감안해서 봐야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요. 산별노조 형태로 좀 전환해가는 시점에서 이 개별적 사용자와의 그 노동계약에 기초한 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개념하고 이와는 다르게 이 개별 기업의 한계를 넘어서 이미 이제 조직화하고 있는 이 노동조합의 노동자를 그 서로 동일한 시각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묶을 수는 없겠죠. 네. 그래서 해고된 이 노동자에 관해서는요, 그 중앙노동위원회의 좀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. 라는 이 단서 규정이 있는데, 뭐이 규정에 대해서 판례가 이거 조합원 자격에 관한 것이지, 이게 근로기준법상의 그 노동자 지위에까지 이게 확대할 수는 없다라고 좀 했습니다. 뭐 어쨌든 뭐 이러한 측면에서 그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개념하고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개념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. 주로 그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데요. 정치적 활동을 좀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정당이나 뭐 정치 결사라고 해야겠죠. 그렇지만 이 말이 그 노동조합이 그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. 며칠 전에요, 그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이나 교원이 뭐 정치 단체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뭐 가입하는 행위 이걸 금지하고 있는 이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이다라고 판단했는데요. 물론 정당 가입을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다라고 봤죠.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교원 또는 공무원이 한 개인으로서
뭐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. 이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. 헌법재판소가 좀 이전과 좀 다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이게 진일보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. 뭐 여전히 교원과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아직도 우려스럽다라는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죠. 그런데 이 공무원도 아닌데 이 노동조합도 이 정치 활동이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. 지금의 노동조합법,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1997년 3월 13일 날 제정이 됐는데요. 그전에는 이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라고 이렇게 법률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. 이 옛날 노동조합법은요, 1953년 3월 8일 날 제정이 되었는데요. 이 노동조합법이 1963년에 아주 큰 폭으로 개정이 됩니다. 이때 개정될 때 제12조에 그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좀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요. 이 규정이 1997년에 이게 폐지될 때까지 아주 두고두고 노동악법으로 악명을 좀 떨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1963년 이 노동조합법의 개정은요, 입법권을 가진 그 국회에서 어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. 1961년에 그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요, 국회를 탱크로 밀어버렸는데요. 뭐 국회를 해산해 버렸다는 의미인데, 그리고 나서 그 입법, 행정, 사법을 총괄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이 초헌법적인 그 독재 기구를 만듭니다. 그리고 지가 이제 스스로 의장이 되는데요.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국회를 해산하고 뭐 국회의원들 다 내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들 맘대로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. 1963년의 노동조합법도요. 여기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법률 개정에 뭐 법적인 정당성도 없고 민주적인 정통성도 없는 거죠. 그런데 이런 규정들은 법으로서의 뭐 정당성도 정통성도 없는 사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. 법의 형식만 좀 갖추었을 뿐이지 법이 지녀야 하는 뭐 역사성이라든가 뭐 사회성, 정치성 뭐 이런 게 없는 거죠. 그냥 힘으로 내리 누르는 그 강제력만 있는 거예요. 독일의 그 나치 히틀러 시대에 만든 법도 뭐 이러지는 않았어요. 그 나치의 법 체계를 우리가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. 또 뭐 일본 군국주의가 좀 극에 달했던 게 1930년대, 40년대인데요. 이 30년대, 40년대 일본의 법 체계도 일본의 법 체계를 이 일본 학자들이 법에 외피를 쓴 군국주의다라고 막 비판을 하는데 법이 이제 형식만 남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. 아무리 그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.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이 나치나 일본 군국주의 법률이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악법이지만요. 이 법의 형식적인 측면, 다시 말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택되고 또 구성된 의회에서 그 정당하고 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졌어요. 그 절차적인 면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죠.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. 절차적으로 좀 완벽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법이 정당하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된 거죠. 우리가
전에 뭐 노동학법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. 그런데 이 법들은 국민의 좀 정당한 그 민의를 반영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.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회를 이 총칼로 위협해서 국회 그 문을 걸어 닫고 국회의원들 다 내쫓고 뭐 그 다음에 그 지들 참 말 잘 듣는 그 어용 법학자들 그 다음에 그 판검사들 이 똘마니들 불러서 그냥 지 멋대로 만든 법들이 다 이 노동악법들이에요. 뭐 그 내용은 좀 둘째 치더라도요. 법을 만들 때 필요한 이 형식적인 요건도 안 갖춘 것들이죠. 이런 걸 어떻게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세 번이나 있었어요. 그래서 첫 번째가 이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켜서 그 국회 해산하고 만든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였고요. 두 번째 역시 박정희가 장기 집권하려고 그 1972년 그 국회 해산하고 그 비상국무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그 유신헌법 만들 때입니다. 세 번째는 이 1979년에 박정희가 총 맞아 죽죠. 그 다음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죠. 그리고 나서 이 전두환이 1980년에 그 광주에서 양민들 학살하고요. 그 다음에 국보위를 만들었을 때입니다. 여기서 만든 것들이 모두 다 악법이에요.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다는데요. 소크라테스의 말은 그 제자인 플라톤이 쓴 책에 다 나옵니다.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말은 없어요.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. 그러니까 악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적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악법은 법이 아니라 그냥 악일 뿐이에요. 이건 마치 그 독약이 약이 아니라 독인 것과 같아요. 네, 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이 노동조합법은요, 1997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됐는데요. 뭐 정치활동을 그 직접적으로 좀 금지하는 규정은 사라졌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좀 규정하게 됐습니다. 물론 이제 노동조합법에서는 좀 이런 제한 규정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뭐 공직선거법이나 이 정치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좀 제한이 따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. 어쨌든 노동조합은 그 노동조합의 활동을 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고요. 이 규정은 오로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. 단결권을 좀 보장한다는 것은요, 단순히 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 활동하는 것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만은 아닙니다. 그래서 노동자, 또 노동조합과 이 사용자의 이익은요, 서로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좀 이러한 이해관계의 좀 대립을 좀 집단적이고 또 자율적으로 뭐 조정하고 규율하겠다라는 취지가 이 노동 3권에 좀 내포되어 있는데요. 따라서 그 노동조합에게 뭐 이러한 취지에 적합한 그 조직과 운영이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. 이건 그 노동조합에게 좀 요구되는 자주성과 민주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어,
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노동조합에게 좀 요구됐던 요건들이요. 이건 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관련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게요. 뭐 단순하게 누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같이 뭐 가입 대상과 관련해서 좀 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라는 의미만은 아니고요. 그 노동조합이 좀 내부적으로 조합원의 의사를 기초로 해서 그 노동조합의 의사가 형성되어야 한다. 그 노동조합의 그러한 그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자율성, 다시 말해서 조직과 운영에서의 민주성을 좀 기초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. 즉, 내부적으로 민주성을 확보하는 게 그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유지하는 그 기초가 되기 때문인데요. 그러면 이제 그 노동조합의 좀 조직 형태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그 직종별 노동조합입니다. 이 노동조합은요, 같은 직종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그 결합하는 조직 형태인데요. 그 노동운동사에서 보면 가장 일찍부터 좀 발달했던 노동조합의 형태입니다. 어, 유럽에서 좀 숙련 노동자들의 좀 독점적 조직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건데요. 뭐 초기에는 이 동업조합 있죠. 이 길드라고 하는 이 동업조합의 색채를 좀 띠고 있었습니다. 물론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주 무엇보다 강한 단결력을 보인다는 점인데요. 뭐 그래서 뭐 임금이라든가 노동 조건에 대한 그 요구가 좀 명확하죠. 그 다음에 직장 단위로 또 조직된 게 아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실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. 또 어용노조로 전락할 위험성도 상당히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좀 문제는 그 노동자나 뭐 사용자나 뭐다 처지가 비슷하고 또 같은 직종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이라 보니까요. 이 누가 노동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 좀 희박해요. 즉 이제 고용 관계라든가 둘 사이 어떤 사용 종속 관계가 좀 희박하다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. 또 조합 자체가 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전체 노동자의 뭐 지위 향상에 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. 뭐 이런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노동조합의 좀 조직 형태가요. 직종별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차츰 이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로 좀 발전하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사실 그 해방 이후에 있었던 어떤 노동조합 운동은요, 그 백색 테러라고 하죠. 이 백색 테러에 의해 참 큰 타격을 입고 그 특히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괴멸돼 버리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뭐 어떤 현대적 노동조합 운동에서 보면 이 최초의 이 산업별 노동조합은요, 뭐 지금까지 이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 법의 노조로 있었고요. 또 지금도 또다시 이제 법의 노동조합으로 내몰렸죠.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입니다. 이 전교조라고 하죠. 이 전교조는 이제 교원 노동조합 또는 뭐 공무원 노동조합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노동조합의 그러니까 조직 형태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좀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산별 노조가 좀 많아졌죠. 이 산별 노조는요. 그 같은 산업에 좀 종사하는 그 노동자들이 결합하는 그 조직 형태인데요.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
그 미숙련 노동자들이 그 대량으로 그 노동시장에 그 유입하면서 좀 발달한 형태입니다. 뭐 서구의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들이 다그 대체로 보면 이 산별 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. 그 노동자들이 결국 같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요. 뭐 노동 조건이라든가 그 노동자들의 지위를 좀 통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여러 직종의 좀 특수성에 그 적합한 어떤 그 노동 조건을 확립하는 건 좀 어렵다 하는 단점도 있어요. 다음으로 이제 기업별 조합인데요. 이 같은 기업이나 또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결합하는 그 조직 형태입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법적 강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좀 강제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대부분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. 이 기업별 노조는 그 노사 협조가 참 잘 이루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장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바로 이 어용노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. 80년대, 90년대까지만 해도요, 이 많은 노동조합들이 아주 노사 협조적인 집행부들이 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. 좋게 말해서 노사 협조적인 집행부들이죠.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이로 인해서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상당히 열악하기만 했는데요. 더군다나 복수 노조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요. 이 노동조합이 그 사용자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좀 설립되는, 즉 사용자가 그 회사에서 노조를 설립하는 아주 웃기지도 않는 일이 막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이 법률로 강제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.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말했었죠. 뭐 유신 때 그 노동조합의 이 조직 형태를 그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그 노동조합 지부나 또는 노동조합 분회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둔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다가 1980년에 이 국보위, 그러니까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인데요. 당시에 이 전두환이 군에서 보안사령관을 맡고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 서리에다가 이 국보위 상임위원장까지 맡았어요. 완전히 이제 권력을 장악한 건데요. 이후에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그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고요. 그 이 국가보위 입법회의로 좀 재편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노동조합을 기업별 조직 형태로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. 이게 그 대표적인 노동악법의 하나로 손꼽혔는데요. 이 1987년 그 6월 항쟁이 있었고, 그 다음에 789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는데요. 이 시기를 거치면서 그 새롭게 구성된 그 국회에서 그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. 노동악법으로 불리는 그 다른 규정들보다는요, 좀 일찍 폐지된 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, 뭐 이미 이제 기업별로 이렇게 조직된 노동조합이 그 자리 잡은 상황이고요. 또 무엇보다도 이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계속 존치되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계속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는 법률 규정은 좀 비록 삭제가 되었지만
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이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에, 노동조합 운동이 발전하는데 아주 악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 노동조합의 결합 방식에 따라 이 노동조합을 나눈 건데요. 먼저 단일 조직 형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. 이 형태는요, 개인인 그 개별적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. 그 노동자는 직접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요, 그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됩니다. 이 노동조합은 뭐 지역이나 아니면 이 지구별로 지부라든가 이 분해를 두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. 이 형태에서 좀 지부라든가 이 분해는 이 독자적인 뭐 조직 형태를 취한다거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뭐 단체성을 좀 갖지는 않는 게 좀 일반적인데요. 보통 그러면 이 지부나 분해는 이게 조직 중앙하고 그 다음에 개별 노동자 사이를 좀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. 뭐 당연히 그 독자적인 결정권은 없다라고 보는데요. 하지만 뭐 이 지부나 분해의 문제는 그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 의해서 그 노동조합 규약으로 결정해야 하는 그 조직 내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연합체 조직이 있는데요. 이 연합체 조직은 그 개별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그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그 조직 형태입니다. 다시 말해서 그 단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그 연합체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노동자가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단위 노동조합이 구성원이 되는 그 조직 형태를 말합니다. 네, 이제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조직 강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그러니까 이제 단체 협약에서 조직 강제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는 경우입니다. 보통 이걸 샵 협정이라고 하는데요. 샵 협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. 먼저 유니온 샵이 있습니다. 이 노동자가 좀 취업을 하면 뭐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떤 노동조합에 좀 가입을 해야 합니다. 만일 그 어느 노동자가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다거나 또는 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는 경우에 그 사용자는 이 노동자를 좀 해고를 해야 하는 이 단체 협약상의 의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해고를 해야 되는 게 이 유니온 샵이고요. 다음으로는 이 클로즈드 샵인데요.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이미 그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 조합원이죠. 조합원만 그 고용을 할 수가 있어요. 마찬가지로 유니온샵과 이제 마찬가지로 그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명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노동자를 해고해야 합니다. 또 이제 메인터넌스 오브 멤버십인데요.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있는 노동자는요. 그러니까 조합원 노동자는 이 단체 협약이 그 유효한 기간, 그러니까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동안에는 그 조합원으로서의 지위, 그러니까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합니다. 만약에 그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역시 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겠죠. 이렇게 이 단체 협약에 이 조직 강제 조항을 두는 경우에는요. 그러니까 어느 뭐 특정한 노동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합을 어느 노동조합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않는 그냥 일반적 조직 강제 조항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단체 협약의 당사자인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
그러니까 단체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또는 조합원이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 요구하는 그 제한적 조직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일반적 조직 강제와 이 제한적 조직 강제를 나누고 있고요.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뭐 유니온 샵, 클로즈드 샵인데요. 우리나라에서 이 클로즈드 샵을 운영하는 게 그 항운 노조밖에 그러니까 항운 노조밖에 없다고 해요.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유니온 샵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단결권과 좀 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음 주제는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입니다.